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 혹시 몇 분 그럴 건데 6회차 되어 있으면은 이걸 바꾸세요. 5회차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뭐 했습니까? 주로 지난 시간에 주로 뭐 했습니까? 응? 그렇죠. 매매사업자 완결편 해약했죠.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법인을 가지고 파주에 다가구 주택을 한 5억짜리를 한 2억 5천에 3개를 받았어요. 3개를. 자, 그럴 때 법인으로 3개 받는 게 좋습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3개 받는 게 좋을까요? 매매사. 어차피 단타로 팔라고 마음을 먹고 낙찰받는 건데. 매매 사업자 좋을 것 같죠? 자, 그거를 한번 봅니다. 근데 취득세가 그때 12.4% 물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환급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저 뒤에 교재에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은 오늘은 공매 국세징수법에 지금 이제 공매는 주로 국세징수법에서 많이 그 법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제 제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공매에 보니까 온비더 공매 소식제하고 품다가 있어요. 품다가 있어가지고 그 첫호 창간호 발간하면서 이제 세무사가 기고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비더의 고객센터에 가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온비더 공매는 본 적이 어디죠? 공매가 본 적이 어디입니까? 온비더죠. 온비더 가서 그죠? 온비더 가서 고객센터 가서 요 보면은 첫 있네. 자, 한번 봅니다. 화면 보세요. 이제 화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요 보면 뭡니까 이거? 자, 다시요. 온비드에 가서 요로 고객센터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고객센터 가셔가지고 보니까 공지사항에 품다, 그죠? 품다 뭐 이런 겁니다. 첫 호가 발간됐다 해갖고 지금 2,100명이 보고 그 다음에 공매 참가 시 유의사항 42,000명, 그죠? 쭉 써놨습니다. 42,000명이 이렇게 보도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품다를 보입니다. 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품다. 맞죠? 품다. 자, 요거 누르면은, 자, 다시. 자, 보안이 걸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거 누르니까, 여기 나왔어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품다 창간 후에 주택 공매 전에 알아두어야 할 취득세, 보유세,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세금 기초 지식하고 이게 이제 세무사가 이렇게 기고한 거더라고요. 그 내용이 좋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공매 전에 알아둬야 할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 기초 지식, 그죠? 이번 빅테크에서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주택 공매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다 모았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게는 이제 세무사 이장은 세무사께서 이렇게 기고한 글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그죠? 주택 공매의 세금, 취득, 보유, 처분을 생각하자. 그래서 주택 공매 전에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에 있어서는 눈앞에 취득 시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주택 관련 세금은 중과세율이 취득, 보유, 처분 세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이후 보유 및 처분까지 취득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잘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가 보니까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팔고 세금까지 내야 이제 끝납니다. 세금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그죠? 일반 매매 사업자를 안 내면은 부동산 매매사 안 내면은 뭐 3개월 만에 1억 버려봤자 아파트 빌라 7,700 내느냐 2,200 내느냐 그럼 2,200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부동산을 전문을 한다 그는 공인중개사나 세무사한테 선물을 받아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 얘기는 잘 안 꺼내요. 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100명에 뭐 한두 세 명 정도만 알고 있지 잘 몰라요. 모르고 세무사도 그거는 매매 사업자를 해가지고 저 낙찰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절차합시다. 그리 이야기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에 잘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자,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이 취득, 보유, 처분 세 단계에서 걸쳐서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이후에 처분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이번에 취득 공매 낙찰 후 납부하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취득세. 공매의 경우에는 잔대금 납입하고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경공매의 경우는 잔대금 납부하고 취득 신고인데, 자, 우리 취득세는 며칠만 내면 되죠? 취득세는. 자, 잔금을 넣었어요. 예, 농지 뭐 1,000만짜리 낙찰받아고 잔금을 넣었어요. 뭐 돈이 대출 들 필요 없고 넣었는데, 그럼 뭐 소유권 이전을 하죠. 이전을 하고 하는데 취득세는 며칠만 내면 될까? 궁극적으로 60일 내면 돼요. 60일. 그죠? 여기에다가 갈로로 최장하여튼 60일 이내. 60일 이내 내면 된다. 막 그렇게 제가 답을 주겠습니다. 60일 이내. 자, 공매는 유상 승계 취득이다. 뭐 이래 해서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자, 10억이 취득했으면은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는 좀 특별하다. 공매 가액 외에 공매주택 취득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승계했고 체납된 관리비도 냈는데 이것이 취득세 과세 대준의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혼동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대항력은 뭡니까? 대항력.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그죠? 요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나오는데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의 채무. 자,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리 취득세 낼 때 포함할까 뺄까? 자, 예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선순위가 6억이 있어요. 내가 2억이나 받았어. 그러면 취득세를 2억이 돼서 낼까? 8억이 돼서 낼까? 2억. 예?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2억에서 2억 했는데 이 이제 그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제 옥션을 들어옵니다. 아, 선생님 6억 인수 때문에 싸게 사셨네. 그래서 8억에 물립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는 그러면 팔 때 만약에 12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2억의 취득세가 아니고 8억에 내가 샀는데 12억에 팔았기 때문에 4억을 남겼습니다. 그 양도 차익에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요거는 갈로 이루고 포함한다. 자, 요 밑에 써놨네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득세 계산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공용부분 관리비를 100만원에서 1억을 납부했다 하면은 이제 어찌 되느냐. 요것도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세 절감은 가능하고 구청에서 취득세 포함하여 취득세를, 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분 써놓은 걸 보면 좀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이야기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자, 요번에 써놓은 거는 요거는 내가 살짝 이어난 거고 요거 제가 넣은 겁니다. 넣은 거고 요번 써놓은 거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당연히 경매 낙찰자가 취득을 위해 부담하는 가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여지였으나 최근 경매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실무적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즉 승계하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경매 절차 취득하는 구분 건물과 대가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렇습니다. 체납 관리비는 필요 경비에서 공제된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 배웠죠? 해준다. 그 나중에 팔 때, 내가 그 체납 관리비를 뭐, 아파트 같으면 300 물었다, 상가 같으면 뭐 3천만 물었다, 그러면 팔 때 그거 다 빼준다 말입니다. 뺀다 했는데 여기서는 승계하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는 경매 절차 취득하는 구분 건물과의 대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부동 취득에 따라 비도 부담 채무를 받는다. 대문을 꼭 참고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판례가 바뀌겠다. 이게 지금 뭐 이상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이거예요. 잘 읽어볼게네. 이분이 대법원 요거를 2022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체납, 낙찰자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17억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 되므로 취득세 계산 시 포함한다. 서울시 광진구청장의
포함해서 청구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넣었어요. 요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원고입니다. 원고인데 구청에서 낙찰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이 있는데 요게에 그 관리비가 한 17억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피고는 이는 구청입니다. 구청은 부동산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관리비 체납관리비 17억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부가내역표에 기재해서 원고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자, 요거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용관리비인데 낙찰을 이 사람이 누가 270억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270억. 이거 내가 써놨죠. 270억. 194억. 194억에 낙찰 받았는데 체납 관리비를 17을 물었다. 이라고 요거를 플러스해서 취득세를 냈어요. 구청장이 이렇게 고지를 했어요. 취득세.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체납 관리비는 우리가 팔 때 빼주는 것이 취득할 때, 야, 이제 취득할 때, 니그 취득세, 낙찰가 17억 관리비를까지 내가 부담을 했으니까, 그거까지 물려서 취득가액을 계산하겠다. 취득세 내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은 구청에서 졌어요. 지고, 결론은 그래요. 일단 취득가액에는 체납 관리비 17억은 포함 안 된다. 안 되는데, 나중에 팔 때 예로 250억 팔았다, 60억 남겼다 할 때 17억을 빼주느냐? 그건 빼준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필요 경비는 빼주는데, 취득가액에 포함한 거는 잘못됐다. 지금 이야기를, 이 판례를 괜히 넣을 필요가 없는데 복잡하게 이었더라고, 이 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관리비 부분에 여기에, 이거 넣었는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우리하고는 뺄 필요 없는 이런 해석입니다. 뺄 필요 없는. 그냥 참고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대법원의 2013년도에, 요 보면은, 체납 관리비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서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도에 그 필요 경비에 17억을 빼줘야 되냐 안 빼주냐 이 이야기입니다. 팔았을 때. 자, 나는 그럼 뭐 예로 190m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고 경매에서 이렇게 194억에 낙찰받고 17억을 물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필요 없이 물었으니까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이거는 빼주라 했는데 지금 요 2013년 판례는 빼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빼준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취득세 계산할 때는 요게 체납 관리비가 포함이 안 된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변제 책임 있는 유치권 채권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요거는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급한 간접비용, 유치권으로 여러 공매에 낙찰받는데 유치권이 5억 신고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고 합의하고 3억에 주기로 서로 합의가 돼버렸어요. 됐어요. 됐는데 요거 빼주냐 안 빼주느냐. 필요 경비로 빼준다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알겠죠? 빼준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이전하고 할 때 우리 취득세도 빼주죠. 그죠? 우리 양도할 때 보면 아주 취득세 빼주고 뭐 빼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포함한다. 요거는 이해가시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유치권은 나중에 요것도 빼준다. 그 다음에 체납 관리비도 빼준다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럼 유치권은 필요 경비로 빼준다 하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근거가 요 이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필요 경비 공제된다 해갖고 서면 5팀이나 요거는 국세청에서 놓은 자료입니다. 국세청에서 놓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급한 유치권 포기 합의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느냐 하니까 국세청에서 해시를 했는데 그거는 변제한 경우에 그죠? 부동산을 공매를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 상당을 변제한 경우에 돈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된다. 참 결론은 그래요. 경매나 공매에서 체납 관리비를 뭐 1억 3천만 원 물었다. 나중에 팔 때 빼준다.
그럼 유치권을 내가 뭐 1, 2, 3억을 물었다 하면은 그것도 빼준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3번 보입니다. 3번.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한 세율은 취득세하고 있는 취득세. 자, 취득세는 예를 들어 낙찰자가 무주택자다 상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억 원 이하의 공매로 취득했다 하면 취득세가 1.1% 나오겠지만은 낙찰자의 세대 주택수가 5채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억 이하의 공매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12.4% 대략 11배 정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자, 인데 자, 그냥 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요, 요거는 뭐 6월, 5월이 아니고 지금 요거는 6월, 오늘 7월 며칠이고, 오늘 7월 3일. 7월 3일이요. 7월 3일 현재 똑같습니다. 자, 옵스텔 토지 상가는 취득세 몇 프로죠? 몇 프로? 저 오른쪽에 4.6% 맞죠? 옵스텔 토지 상가는 4.6. 자, 농지는 신규 농지는 몇 프로요? 3.4. 작용을 2년 이상 했다 1.6%. 그죠? 농지 대상이 있다면 1.6%. 그 다음 주택은 두 가지. 일반 과세냐, 중과세냐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6억 이하, 주로 6억 이하 하면 우리가 몇 프로인 거죠? 보통 우리가 1.1, 1.3 했죠? 1.3인데 오늘 전용 면적. 요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6억 이하 1.1이냐 1.3이냐. 자, 그 다음 6억에서 9억은 좀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요거 1에서 뭐 3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자, 9억 초과는 간단해요. 또 3.3이냐 3.5냐 따집니다. 이죠? 9억 초과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요거죠. 6억 이하 우리 취득세 아파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1.1%, 초과되면은 1.3%. 자, 알죠?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에서 보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1세대 2주택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3주, 자, 우리 창원에서 집을 3개째 사요. 3개째.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가? 요리 내야 돼요. 8.4%. 알죠? 창원의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내가 2개가 아닌데 또 겸해낙찰 받아 비싸. 1억에 받았어. 1억에. 그러면 예로 뭐 낙찰가를 예로 1억이다 하면은 결국은 요 세주택이 되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8.4%다. 이해가시죠? 4%. 자, 그 다음에 내주택이다. 내가 또 샀어. 또 사면은 그때 몇 프로입니까? 12.4%. 세죠? 자, 우리 법인은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법인은 몇 프로요? 12.4%. 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예로 단타로 여기 한 1억 5천에 낙찰 받는데 받아갖고 내가 좀 버리려고 이제 낙찰을 받는데 법인으로 받으면은 12.4% 취득세. 개인 명의 받으면 부동산 사업자로 받으면 1.1%. 알겠죠? 그게 12.4% 기분 나쁘죠? 그죠? 이렇게도 1240만 원 내라 이만 지금 취득세를.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 매매 사업자 뭐 1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240만 원을 법인을 만들어갖고 또 법인에서 뭐 돈 벌게 다 법인 만든다고 해서 법인을 빌라나 아파트 받는 게 능사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을 때 취득세 얼마나 낼 거냐, 종부세 얼마나 낼 거냐, 그 다음에 양도세 얼마나 낼 거냐,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법인은 취득세가 안 좋아요. 12.4%. 자, 법인 명의로 상가를 받으면 몇 프로? 상가 4.6%. 아파트 빌라 받으면 12.4%. 크죠? 자, 그런데 법인도 굳이 따지면은 1억 이하, 공시가 1억 이하는 또 1.1%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법인 명의로 창원에 이게 서울 성원 그랜드 아파트 1억 미만 되는 거. 그거를 재작년에 많이 샀어요. 전화 왔고 무조건 안 묻겠다. 뭐, 시세가 1억 5천이라도 공시가격이 9,800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많이 샀어요. 왜 사느냐? 취득세가 12.4가 아니고 1.1%. 그죠? 1.1%가 되기 때문에 많이 샀다. 옛날 서울에서. 자, 봅니다. 보유세. 자, 4번 봅니다. 보유세가 뭐냐? 보유세.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세금을 내놔오세요. 이 말이죠. 자,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요거는 과세 기준일이 6월이다. 6월에 딱 걸리면은, 이게 보유세 내야 돼. 자, 그래서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사는 사람이 믿고 파는 사람이 수수료 안 주려 그래. 아주 미워 죽겠어. 사는 사람이 아주 호의적이라.
그러면 잔금을 5월 31일할까 6월이라고? 어? 어? 잔금 일자를 사는 사람이 내한테 많이 좋아. 파는 사람 미부 죽겠어. 그러면 잔금일을 며칠 해야 되나 그러면? 응? 저 파는 놈은 좀 골탕 먹여야 되겠어. 그러면 6월 1일에 만약에 소유자가 때가 있으면은 요 내야 되죠. 그죠? 재산세 내야 되죠. 그게 보통 6월 1일 잔금일을 한 6월 10일 해비면은 이제 파는 사람이 덤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을 좀 작게 줄 거면 날짜를 매진해야 되거든. 5월 말로. 그죠? 5월 말로. 사는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 5월 말에 해비면은 재산세, 종부세 싹 피해가 버리죠. 아니다, 5월 말이 아니다. 거꾸로 6월 10일 해야 되고,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믿다. 그러면 며칠 해야 돼? 응? 파는 사람이 믿으면 6월 10일 해야 되겠네. 6월 10일. 잔금을 6월 10일로 딱 맞춰 삐면 파는 사람이 종부세 다 내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내느냐? 여기 써놨죠? 주택도 내야 됩니다. 주택. 1주택자가 12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각했다. 토지를, 농지를 매각했다. 그러면은 여러 한 7, 8억 가있다. 그러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빌딩가 있다. 그러면 80억 정도. 빌딩이.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면은 이제 내야 됩니다. 우리 김상국 씨도 좀 내놔야 되겠다. 토지가 많아서. 그거입니다. 그럼 다행이네. 자, 그 다음 뭡니다. 그죠? 표는 있으니까요. 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이제 그렇다. 그죠?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부세를 이게 좀 정부에서 많이 낸다 그러거든요. 낸다 그러는데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받아야 되겠나 싶다. 종부세는 받아야 되는데 막 낸다 그래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산세까지 맞고 뭐 짠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써놨네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주택 입주권은 77%. 2년 미만이면 어디 뭐 2년 미만. 66%. 2년 이상이면 기본시효. 자, 분양권은 몇 프로인가? 77에서 1년이 지나면은 66. 그 다음 상가는 55에서 44 기본시효. 맞죠? 상가 토지. 요거는 그죠? 저 써놓았어요. 상가하고 토지. 토지. 우리 비삼 토지죠. 전부 다. 토지는 1년 미만. 55%, 44%인데, 상가는 그대로 기본시효 가는데, 토지는 또 플러스 몇 프로라고 여기서? 10% 더하죠. 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이게 매매 사업자다 그러면 어디 되는 거야? 매매 사업자.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하나 빼갖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전부 다 기본시효. 그냥 빠졌죠. 그게 세무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수강생들도 또 막 우리 배워가지고 또 자기 전문 전속 세무사 물어봐도 잘 몰라. 자가 답을 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지난번에 3회차, 4회차 교재 그거를 좀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택을 공매를 받고 1년 이내 차익이 1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단시간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투자는 성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7% 단일 세율 적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7,700만 원이 발생한다. 결국 수정에 지어진 수익은 2,300만 원 뿐인 것이다. 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라 하더라도 55% 단위 세율로 5,500만 원 세금이 발생해서 4,5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뿐이다. 때문에 부동산 공매 고수는 기본적으로 2년 보유를 지켜서 투자한다. 자, 그러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타로 1년, 2년 미만 할 때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쏙 빠졌죠. 그럼 이 세무사가 알아서 뺐을까? 그냥 몰라서 뺐을까? 모릅니다. 몰라서 빠진 거야. 알겠죠? 알면은 써놨죠. 그러나 이러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되면은 뭐 짜고짜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77%가 66%가 아니고 요것처럼 7,700이 아니고 2,200만 원 낸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더 그죠? 교재가 좀 깔끔하죠. 멋있고. 자, 넘어갑니다. 나아가 주택의 경우 1세대의 주택수가 공매받은 주택 한 채뿐이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2년 보유 후 양도 시 12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취득 시점에 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전국에? 네 군데. 그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그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그죠? 이라면은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 지금 뭐 7월이죠. 7월도 마찬가지다. 4월이죠. 7월 기존 조정상 지역은 4곳뿐이다. 그죠? 대부분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없다고 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를 하고 싶다. 10억 이하짜리 아파트 이런 거 낙찰받아서.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몇 년 가시면 됩니까? 간단하게. 2년을 등기부상의 2년입니다. 등기부 내일이면 올라가고 갖고야 빠지고 하는 게 2년 넘어야 돼. 자, 됐죠? 그럼 두 채는 왜 두 채? 두 채는 되는 거 두 채. 하나 낙찰받았다. 그럴 때는 항시 조심해야 될 거는 1년 텀이 돼. 1년 후에. 1년 후에. 기존 주택하고 1년 지나서 사야 되지. 11만 샀다. 그거 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1년 지나서 A를 샀는데 B를 산다. 그러면 1년 지나서 B를 사는데 그럼 A는 B를 사고 등기하고 나니까 두 개, 일시 두 주택 됐죠? 그러면 A는 몇 년에 팔면 될까요? 3년이네. B는 2년 지나서. 자, 됐죠? 자, 그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지나서 팔면 둘 다 비과세가 한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하나 더 하자. 5번부터 5번. 법인을 통한 주택 공매는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 자, 써놨네요. 간혹 법인을 통해 주택 공매했던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현재 취득세, 보유세, 법인은 어떤 혜택도 받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바로 12.4%의 중과세,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3.4% 적용돼서 취득 시점부터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이후 매년 주택 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그나마 완화되었지만은 법인은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단일시에는 7.7% 적용받으며 세주택 이상이면은 12억을 초과하면 5%의 단일세를 적용받아 매년 높은 종부세를 내야 된다. 종부세. 자, 내야 되는데 이 종부세가요, 이 당해세거든요. 당해세. 그래서 요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해세인데, 자, 세입자가 전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당해세가 돼가지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어놔도 막 저거는 법정기일이 뒤에 있어도 무조건 빼들어갔어. 이 당해세 하는 거. 근데 요번에 법을 바꿨죠. 어디 바꿨느냐? 자, 확정일자가 네가 전입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확정이 있으면은 법정기일이 늦으면은 늦게 받는 거고 혹시 빠르면은 확정일자 빠르면은 먼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제 그러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보통 빌라 받는 거 1, 2, 3, 4 그런 거는 별 종부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없으니까 막 크게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무슨 말이죠? 종부세, 당해세 그런 것은 옛날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세입자보다 먼저 가졌어요. 무조건 가져갔는데 그거를 법을 개정하고 요번에 사기 뭐 전세도 생기고 세입자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생 것은 법정기일이 당해세 종부세의 법정기일이 늦다면은 확정일자보다 늦다면은 늦은 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치르고 혹시 빠를 때는 먼저 가자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에는 늦으나 빠르나 막 무조건 주소 갔거든. 그거를 이제 바꿨다 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4번에 보면요. 4번에 보면은 오늘 현재로 우리 학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법정 세율은 원래 4.6%인데 주택이면은 이렇게 1.1, 1.3 많이 쓰이죠. 9억 초과는 3.3, 3.5.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건 취득 시 1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단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은 비과세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죠? 8%.
8%, 8.49% 되고요. 세주택이다. 차원의 이제 세주택이 된다. 그러면은 12.4, 13.4 셉니다. 그래서 주택을 너무 많이 가는 거 안 좋아요. 지르세부터 좀 안 좋아. 지르세부터. 자, 법인 잘 보세요. 법인은 지금도 12.4냐, 13.4냐 셉니다. 요거도 1억 초과, 그죠? 1억 초과는 열이 되고 1억 이하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여기 안 써놨나? 1억 이하는 열로 갑니다. 열로. 알겠죠? 1억 이하는 공시가격이 법인이라도 1억 이하면은 1.1이나 1.3이냐. 알겠죠?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있죠? 그거는 법인 사더라도 1.1, 1.3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1억 5천 2억씩 주고 사는 거는 무조건 12.4, 13.4 요 걸립니다. 세죠? 지역세 셉니다. 자, 상가 토지, 자, 오피스텔도 몇 프로입니까? 4.6, 4주택 이상 4주택 이상, 이게 무슨 소리고? 자, 일단 빼겠습니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경매 낙찰도 승계 취득을 본다. 상가도 마찬가지. 해서 자구전 4.6이다. 그 다음에, 상속 농지, 신축 주택, 그 다음에 정려는 4%인데 85 이하면은 3.8이다. 그죠? 3.8. 이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3억 이상이 되면은 12.6이 된다. 정려 주택이 되면은 12.6, 3억이 초과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농지는 3.4, 1.6이다. 막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농업에서 자, 3번 잘 보죠. 창업 4년 이내 제조업 공장 취득 시 75% 갑니다. 10억짜리 공장 낙찰받으면은 4.6%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25%만 내모된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요. 저기 통영에서 뭐 고기 제조 사가지고 어떻게 통조를 만들어 갖고 팔고 뭐 이런 데입니다. 공장을 5억짜리 한 10억이나 잡았어요. 10억에. 받았는데 원래는 4.6에 4,600 내야 되는데 100% 4.6 내는데 4분의 3이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가 내더라고. 그게 이제 창업 4년 이내 그때 해당이 됩니다. 4년 이내 1,150만 원 냈어요. 1,150만 원, 3,450만 원. 모르면은 4,600 냅니다. 법무사가 그죠? 모르면은 예 이제 내더라. 예 저기 구청 가서 취득세 거기서 발급받습니다. 4,600만 원 받아줘. 근데 4년 이내면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4년 이내니까 75% 감면을 받아야 된다. 공장 취득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셉니다. 예로 뭐 10몇 프로씩 막 하고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죠. 과밀 억제권역 안에 법인들, 그죠? 예로 서울에서 법인이 있는데 저가 뭘 낙찰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중과됩니다. 중과. 그죠? 상가가 4.6이 아니고 9.4 뭐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창원에서 사용하더라고. 창원에 갖고 서울 낙찰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서 작업해갖고 5년도 안 된 법인은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봅니다. 수강생이 법인 명의로 파주거를 3개 받았어요. 파주거 3개 받고 취득세가 12.4%씩 부담해요. 각각 12.4%.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때 그랬거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낙찰 받으라니까 아이고 매매 사업자 법인 우리 아들 명의 하는 건데 그거 들어가지거든. 그래 원장님 하라 그러면 하면 되겠는데 또 지고집이 세거든. 법인을 하겠다. 또 그때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뒤에 나올 건데 하여튼 취득세에 정부에서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죠? 막 해놨는데 법인도 12.4가 아니다. 6%다. 이런 식으로 절반이라고 막 내려오고 해놨는데 그게 지금 이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세법이. 그래서 아직까지 취득세는 12.4고 요건 혹시 모릅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환급이 될 수가 있어요. 환급이. 그것도 잘 생각해놨던 환급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파주 이거로 사는데요. 22-64-906법이다. 22-64-906.
자, 봅니다. 파주에 아파트가, 빌라가 나왔다. 전용이 25평인데, 이게 지금 한 5억짜리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51.47%. 자, 남양주시에 있는 법인을 받아요. 예. 이 남양주시는 또 이제 그 중과대상 그 법인가 아닙니다. 이 지역이 남양주시는. 자, 법인이 낙찰받으면은 이게 취득세 몇 프로가 이거? 1, 2, 3을 다 받았는데 몇 프로가? 세죠, 그죠? 셉니다. 이게 셌는데, 그래서 그때 낙찰받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개인 명의로 받아라 했더니 뭐 아들 뭐 직장 다니고 하는데 또 뭐 개인이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막 법인 그때 만나고 있으니까 아들 법인 명의로 하겠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되는데 취득세 몇 프로요? 12.4. 그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그냥 개인 낙찰 받으면 뭐 한 개는 1.1 또 한 개 더 있으면 또 1.1이고 그죠? 또 하나 더 있으면 이제 8%가 뭐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그래서 취득세가 셉니다. 또 전화 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야 1년 딱 수화가 됐길래 이분 돈이 좀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많이 사고 팔고 좀 할 그런 그게 있어요.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화해라. 너 1년 갖고 아니다. 내가 본게 아직까지 멀었다. 좀 공부도 해야 된다. 재수화해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 요번에 본게네. 근데 전화 온 것도 이런 거예요. 원장님 왜 전화해서 재수강 안 오고 왜 전화하냐 했더니 팽생이야 이래. 그래서 좋다 팽생아. 좋은데 아이 임대를 알아보니까 그죠? 누가 이제 판다고 해서 빨리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판데 또 사는 사람이 좀 미중한가 봐. 그래서 임대를 날라고 하니까 이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법인의 대출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은행과 담당에 바꿔라. 왜 법인에 와 대출이 안 되노? 주택담보대출이 그죠? 이렇게 사업자 대출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되노? 바꿔라 했더니 결국 또 된다고 답이 왔어요. 그까지 좋았는데 또 이전했어요. 임대를 알아보니까 자 그럼 여기 대출을 예를 한 건에 2억 했다 치자. 건마다 2억 하면은 대출을 뭐합니까? 총 6억 나왔죠. 그럼 설정을 보통 120%라든지 100 하겠죠 보통. 그럼 뭐 120% 뭐라고? 7억 2천이가. 자 1순위 7억 2천 하는 게 좋아요. 1순위가 2억씩 하는 게 2억 4천 하는 것이 임대 납기가 좋습니까? 2억 4천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7억 6천 나와서 7억 2천인가. 그게 세입자도 안 들어간다 한데 어이구 설정이 7억이 나와서 안 합니다 우리. 5억짜리인데 7억이 설정이 누가 들어올게 그거. 그죠? 참 은행도 그래. 개별수 이렇게 끈끈이 설정하면 될 건데 그거를 묶어서 공동담보로 해서 시에 한 방에다가 서류를 간단하지. 뒤에 부동산 표시 딱 3개 다 넣어가지고 막 법무사 좋아하고 싹 설정해라고 막 서류가 하나지만은 개별 설정하는 거면 서류가 3개입니다. 3개를 분리시게 되니까 이제 설정 서류가 그것도 간단하거든요. 하면 그거 뭐 법무사 다 알아서 배웁니다. 야 3개 2억 4천씩 그 3개로 쪼개 오너라. 그래갖고 설정을 끈끈히 하자. 그러면 되는데 한 방에다 그냥 또 하나 하니까 이게 임대나게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대. 뭐 7억 2천 설정했는데 그 누가 들어올게요. 5억짜리 신에서 설정되는데. 그죠? 그럼 어찌 되느냐? 봐라, 니 그래. 재수하는 게 하지, 하도 안 하고 하더만 니 잘 됐다니. 다시 다 원위쳐야지. 그러면 뭐 하기는 어째. 처음부터 물어보고 법무사 딱 가기 전에 우짜면 됩니까? 그거 딱 물어봐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건 이제 답이 왔다고 이제 지는 이제 막 또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너는 5년에 된다, 5년. 5년에 해야 되지. 1년 갖고 안 된다. 5년에 5년. 자, 하여튼 취득세 몇 프로 여기야? 법인의 취득세 몇 프로? 12, 몇 프로 되나? 12.4%. 세죠, 그죠? 12.4입니다. 셉니다, 이게. 12.4, 이건 이제 이하니까,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12.4입니다. 그죠? 12.4%. 자, 전용 면적, 요거죠, 요거. 그게 85로 안 넘겨요, 지금. 그죠? 85 제곱미터를 안 넘깁니다. 전부 다 보면은, 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9m 초과비인가 이 세금도 세니까 전부 다 84.2, 84.5, 99, 뭐 98, 뭐 이런 겁니다. 근데 85로 잘 안 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이라도 12.4%다. 그러니까 딱 재보고 또 판다고 뭐 세금 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법인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세를. 그러면 하여튼 매매 사업 내면 좋은데 뭐 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또 지 마음대로 법인이 있다고 막 그거 들러들어
또 지난번 전화고 이러더라. 잔잔한 거 한 5천 정도 떨어진 거 1억짜리 5천 떨어진 거는 한 30개 사러 간대. 30개. 그럼 엄마고 낙찰 받아가면 뭐 그거 바쁘거든요. 30개 쓰려고 뭐 기도 그 바빠요. 써보면 뭐 대리로도 가보면 또 더 바쁘다고. 법인의 대리로 가보면 또 그래서 그럼 돈은 없지 않아 걔네. 돈은 트렁크에 현찰이 해놨대. 그럼 여러 뭐 한 1억 5천이다 치자. 입찰 보증금이 트렁크에 해놨대. 그거 갖다 주면 된대요. 머리 아파. 그 트렁크 1억 5천 꺼내갖고 집행관 주면은 놀래 잡아질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봉투마다 연대 그거 닦아 연대 봉투마다. 응? 또 떨어지면 그냥 싹싹 받으면 되는데 되면 뭐 됩니까? 일일이 또 계산이 되거든요. 끝전까지 해갖고 또 내주고 이래야 되니까 되게 귀찮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게 천안 지원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서 은행에 딱 08시 40분에 도착해서 명단을 딱 줘가지고 10% 10원짜리 하나 틀리게 수표를 끊어라. 수표를 법인구자 수표를 딱 끊어야 되지. 그거를 괜찮은 사람 어디도 대한민국에 나 참 너무 현찰로 한 뭐 2억 트는 거 있대요. 뭐 그거 위험 된대. 그래서 하여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 지금 저랑은 모르겠다. 하여튼 자 6번 봅니다. 6번 그런 이야기.